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은 2019년 11월 21일 밤이고요. 아마 업로드는 11월 22일에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밀려있는 부동산 뉴스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1월 19일 날 통계청에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11월 20일 부동산 뉴스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계 자료를 놓고 다른 관점에서 흥미있는 기사가 쓰여진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통계를 보고 쓰여진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내인의 주택 소유 비중 상하위 10개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 그리고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의 숫자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단위가 1000호니까 1531만 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지역, 해당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숫자가 1164만 호 정도 된다는 거고요. 비중을 따져보면 76%가 그 지역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내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중이 높을수록 실수요자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비중이 낮을수록, 즉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 지역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택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실수요자, 실거주자의 비중이 낮은 지역 탑 10,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 탑 10을 꼽아보면요. 1등은 용산구입니다. 65,700호 정도가 개인 소유 주택인데요. 관내인 소유가 35,900호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54.7%가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2위는 인천 중구입니다. 58.4% 정도 됩니다. 3위는 서울 중구고요. 60.2%. 4위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62%. 5위는 부산 중구고요. 62.8%. 6위는 세종시입니다. 64.1%. 외지인 비율이 높네요. 7위는 경기 과천시고요. 64.2%. 8위는 강원 평창군입니다. 평창도 올림픽 등등 이유로 외지에서 주택들 많이 샀죠. 64.9%. 9위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강남 서초가 10위권 안에 둘 다 있네요. 64.9%. 10위는 대구 중구입니다. 65.2%. 10위권 안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주로 서울의 인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혁신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과거에 커뮤니티 등에서 열심히 키베라고 하죠. 열심히 다투기도 했고, 잊혀지지 않는 단어라서 요새도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 보기도 하고요. 혁신도시에 지어진 아파트에 여러 채 주택을 구입한, 투자했다고 봐야죠. 투자를 했다가 잘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지인분의 얘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언젠가 부동산 TV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했는데 오늘 기사가 보여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파트 2개 동이 통째로 미분양이고 수세권도 팔이 날린다.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도 장사가 안 된다. 한마디로 망했다. 혁신도시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기사에서는 김천 혁신도시, 그 다음에 원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중에서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혁신도시라는 건 왜 나왔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의 대통령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으로 다퉜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에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논쟁의 쟁점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대해진 서울을 쪼개서 분산해서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입니다. 서울이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된 기능들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된다.
그런데 기업을 그냥 보내자고 하면 민간 기업들은 갈 리가 없으니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 의무적으로 내려보내고 각 지역마다 그 핵심 기능 등을 토대로 관련 기업들도 들어가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이 살아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삼게 하자. 이런 게 혁신도시의 취지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서울의 미친 집값을 봐라. 서울의 모든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이 꼴이 난 거다. 서울의 기능을 분산해서 지방으로 옮겨야 나라가 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한편으론 무슨 소리냐. 서울이 더 커져야 된다. 지금 글로벌 세계 트렌드를 봐라. 서울의 경쟁력을 더 확보해서 세계의 주요 도시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정치인도 있었어요.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전 지금도 서울주의자죠.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서울주의자였겠죠.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행정기능을 떼내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이전을 해야 했고요. 서울의 여러 기능들을 떼어내서 지방의 혁신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2002년부터 이 논의를 봐왔으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무려 15년, 16년이 지난 얘기네요. 서울의 미친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이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정책은 지금 15년 뒤에 판단할 때 어떤 결과로 돌아왔나요? 서울은 축소되었고 지방은 탄탄해졌나요? 2019년에 제가 느끼는 바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서울, 도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방 소멸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기능을 억지로 분산하려고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내려보냈더니 서울이 분산되기는커녕 혁신도시는 그나마 있었던 지방 구도심의 몰락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 구도심에 있었어야 될 기능들이 새로 지어진 혁신도시 쪽으로 일부가 빠져나오게 되니까 마치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구도심의 인구나 산업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혁신도시를 가득 채울 만한 수요를 서울이나 수도권 등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도 잘 안 되고 구도심도 망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잘 아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구도심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방향에서의 사업인데요. 지방이 갖고 있는 수요만으로도 이걸 채울 수가 있을까요? 혁신도시 지으면서 빠져나간 일부 수요를 다시 채우겠다고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돈을 쏟는 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나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다해서 과거의 우리나라와 같이 급성장하기 힘들었던 저성장 시대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황당한 기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 사건의 당사자였으면 굉장히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6년 전에 8,400만 원 주고 산 땅을 17억 원에 사가던가 아니면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도로 소유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뒤편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도로가 자기 땅이라 이거죠. 이 땅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내 땅이니까 여기 다니려면 돈 내라 또는 내 땅을 비싸게 사가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던 업체는 이제까지 문제없이 도로를 써왔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고의로 통행을 막고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도로 소유주는 업체 당신들 공장 들어가는 데는 도로가 없는 맹지인 거 알고 싸게 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을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항변했다고 하는데요. 요구하는 가격이 좀 다소 무리해 보이긴 하죠. 이 기사의 댓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 중인 거 알면서 소유주가 부지 사서 알박기 시전하는 거 보는데 서울에서 했던 유사 소송에서도 소유주 대부분이 패소했다. 이런 식으로 비싸게 알박고 사가라고 하는 소송에서 대부분 소유주들이 패소했대요.
이런 판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댓글 내용이 맞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도 토지 소유권도 엄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재판을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 사용료를 내는 게 가장 상식적인 결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유사 사례에 대한 결과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고정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시죠? 공유 숙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어비앤비의 짤막한 설명 좀 볼게요. 자기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창업자래요. 집에 잘 쓰지 않는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 2007년 10월에 살고 있는 근처에서 대규모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나봐요. 근데 호텔이 다 꽉 차가지고 숙박업소를 구하지 못하는 컨퍼런스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갈만한 데 좀 소개해주고, 즉 에어베드, 침대랑 아침 브렉퍼스트 이걸 내줬다는 데에서 착안해서 만든 게 에어비앤비, 베드 앤 브렉퍼스트 에어비앤비라는 거죠. 사실 이 짧은 설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아닌 자기의 집을 전통적인 임대차 방식이 아니라 짧게 임대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느냐? 주택의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2024년에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올림픽의 후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2024년에 파리 올림픽 보러 오셔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하실 곳을 찾으세요. 이런 거 후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시는 정작 에어비앤비가 후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비앤비가 도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전통적 숙박업에 타격을 준다고 비판하면서 에어비앤비가 올림픽 후원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에어비앤비가 파리에서 상당한 양의 주거지를 빼앗아 부동산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되고 주택난을 악화한다면서 모든 파리 시민이 피해자로 특히 중산층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파리 시장님인가 봐요. 인구가 850만 명인 미국 뉴욕은 에어비앤비 숙박 상품이 5만 개지만 220만 명인 파리에는 6만 5천 개. 그러니까 파리의 인구 숫자가 뉴욕에 비해서도 한참 적은데 에어비앤비로 등록된 주택의 숫자는 뉴욕보다도 더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중의 주택이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 숙박업소로 사용되다 보니 정작 파리 중산층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가 파리에서 시장을 확대하면서 파리 중심가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프랑스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요약하자면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재고주택 임대 시장의 임대 기간을 짧게 쪼개면서 임대인에게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유인이 되어주고 있는데, 임대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 임대 수익이 되어주는 자산, 파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부산 쪽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의 가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판단할 때 보는 그 가치와는 다른 형태로 가치를 매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월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수기, 비수기 따져가면서 훨씬 높은 숙박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계산을 해서 이걸 환원해서 수익률 따져가지고 자산 가치를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에어비앤비가 한물 갔다 이런 평가를 좀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때 너무 많이들 하기도 했지만 관광 산업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본다면 이런 관광 수요가 있을 만한 지역의 주택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능성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무튼 좀 흥미로운 이슈였어요. 에어비앤비가 주택시장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중산층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반대한다. 이런 파리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 저녁 어쩌면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부동산 이슈들을 짧고 굵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페이지에는 제가 매일 스크랩하는 부동산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에 관한 부동산의 간략한 코멘트, 그리고 그 뉴스와 큐레이션에 대한 여러 사용자들의 반응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 등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TV 유튜브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여러 기사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뉴스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또는 팔로우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TV 유튜브 영상에서 못다 표현하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 이슈화되는 글들 또는 자료들 소개하고 있으니 꼭 좋아요 또는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유튜브 영상에 첨부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